내 딸은 6살 생일 때 죽었어. 그런데 난 그녀의 7번째 생일 사진을 봤지. 내 기분이 지금 어떤지 도대체 설명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내가 겪은 일은 정상적인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머니까. 나는 결국 내가 미쳐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거의 미쳐버렸다는 사실을 말이야. 내 아내, 비아는 출산 중에 사망하고 말았어. 그녀는 정말 아름답고 유쾌하고 똑똑하며 강인한 여성이었지. 웃는 소리가 너무 커서 식당에서 모든 사람을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화났을 때 쳐다보는 시선은 너무 무서워서 내 손을 떨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여자였어. 그리고 난 그녀를 잃었지. 그녀가 내 딸에게 생명을 부여하던 바로 그 순간에 샘. 그래. 물론 난 샘을 원망할 수도 있었어.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을 내게서 빼앗아갔기 때문이지. 정말로 순수하고 정말로 참된 그 무언가를 말이야. 하지만 난 그러지 않았어. 나는 비아가 그 어떤 원망도 바라지 않을 거란 걸 알아. 그녀는 우리의 유일한 혈육이 평생을 증오에 시달리길 바라진 않을 테지. 하지만 이 이야기는 슬픔에 관한 것이 아니야. 이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이건 그보다 훨씬 더 사악하고 훨씬 더 끔찍한 것에 대한 이야기야. 내 딸은 정말 활기찼어. 쉼없이 뛰어다니고 쉼없이 소리를 질렀지. 오만 곳을 돌아다니며 그녀의 유치원을 소란스럽게 만들었어. 그녀의 6번째 생일에도 마찬가지였어.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간다는 사실에 흥분한 그녀는 내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들떠 있었어. 그녀가 갑자기 내 손을 놓고 길거리에 사람들 틈에 파묻혀 사라질 때도 말이야. 그녀는 순간적으로 나를 돌아보고 인파 속에서 나에게 외쳤지. 아빠, 빨리 와. 그녀의 목소리는 성급하고 안달이 나 있었어. 그게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했지. 나는 그녀를 뒤쫓아 가려고 했어. 정말이야. 하지만 그녀는 나를 쳐다보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고 자신이 차도로 뛰어들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지. 그리고
달려오던 버스는 결국 제때 멈추지 못했어. 구역질 나는 우드득 소리와 함께 세계는 고요에 휩싸였어. 나는 그녀의 부서진 몸뚱아리를 천천히 안아 올렸지.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멍했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웠지. 오직 내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따뜻한 피가 부드럽게 내 옷을 적시는 것뿐이었어. 형용할 수 없는 충격 속에서 내가 유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입고 있던 청바지를 빨아야겠다는 쓸모없는 잡생각뿐이었어. 끔찍하게 느껴질 거야. 나도 알아. 하지만 그런 거대한 상실감은 모든 것을 조각조각 내고 너에게 오직 아주 단순한 생각만을 남겨두지.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은 그저 흐릿한 기억일 뿐이야. 그 어떤 것도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친구들과 가족들이 조문을 왔었고 나는 시시때때로 울부짖듯 흐느꼈지. 집으로 돌아온 나는 힘없이 문을 닫았고 나를 반겨주는 건 냉장고가 내는 소음과 TV 속의 의미 없는 웃음소리뿐이었어. 나는 딸의 장례식에 검은색 옷을 입고 참석했어. 옷뿐만 아니라 내 정신도 어둡게 물들어 있었지. 나는 아무것도 느끼거나 생각할 수 없었어. 시간은 흐느적거리며 하염없이 흘러갔지. 나는 그 위에 그저 시체처럼 표류하고 있을 뿐이었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 샘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녀가 얼마나 귀여웠고 그녀가 얼마나 천사 같았는지 말이야. 내가 그걸 모르기라도 할 거라 생각하는 건가? 내가 내 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모를까봐?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왔어. 그는 나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와 커다랗고 고급스러운 사진첩 한 권을 내밀었어. 나는 그 남자가 딸아이 친구의 부모라도 될 거라 생각했지. 그 시기에 나는 정신이 반쯤 나가 있어서 그 남자의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어. 심지어 그는 내 딸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 그저 그 두꺼운 사진첩을 나에게 건넸을 뿐이야. 딸아이가 죽고 한 달 동안 나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었어.
나는 빈 아파트에 홀로 앉아 끊임없이 술을 마셨지. 그리고 딸아이가 즐겨보던 어린이용 프로그램을 하염없이 틀어놨어. 더 이상 울 기력조차 없을 때까진 말이야. 가끔씩 내 여동생이 들러서 나를 돌봐줬어.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어떻게든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지. 그녀는 가만히 앉아서 내가 늘어놓는 온갖 주정과 하소연들을 묵묵히 들어주었어. 그것이 나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줬지. 내가 다시 인간다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말이야. 그렇게 정신이 들고 나자 그 남자가 주고 간 사진첩이 떠올랐어. 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비참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차마 딸아이의 사진을 보지는 못하고 있었지. 하지만 나는 결심했어. 이제는 샘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야. 나는 사진첩의 첫 번째 페이지를 열었어. 사진첩은 바인더 형태로 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찍은 내 딸의 모습이 가득 담겨 있었지. 그건 샘이 아주 어릴 때의 사진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사진들은 내 미간을 찌푸려지게 만들었어. 모든 사진은 거리가 먼 곳에서 찍혀 있었고 어떤 것들은 초점이 맞지 않아 흐린 상태였지. 나는 다시 머리가 지끈거리는 느낌을 받았어. 그래도 다음 장을 넘기면 좀 제대로 된 사진이 나올 거라 믿고 있었지.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어. 사진 속의 샘은 점점 성장하고 있었어. 나는 그 남자가 이런 이상한 사진들을 찍은 이유를 가정해봤어. 하지만 내 딸아이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제대로 된 이유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았지. 사진 속 샘의 모습은 어느새 그녀의 6번째 생일에 가까워지고 있었어. 그녀가 미리 생일 선물로 받은 작은 자전거에 올라탄 사진도 있었지. 그 다음 사진은 그녀가 자전거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진 채 울고 있는 사진이었어. 그리고 그 후로도 사진첩에는 아직 많은 페이지가 남아 있었어. 물론 나는 그것들이 전부 비어 있으리라 생각했지. 왜냐면 샘은 죽었으니까.
그러다 난 마침내 사고가 난 바로 그날의 사진을 발견하고 말았어. 사진 속의 샘은 그녀가 꼭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홍색 레인코트를 입고 있었지. 내 손은 그녀의 어깨 위에 다정하게 올려져 있었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그 다음의 사진은 사고 순간의 상황을 포착하고 있진 않았어. 그 대신 사진 속에서 그녀의 삶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지. 바로 그녀의 7번째 생일까지 말이야. 생일날 사진 속에서 그녀와 나는 정원에 서서 커다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그녀의 7번째 생일. 그녀의 7번째 생일이라니. 머리를 강하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 나는 사진첩을 확 덮어버렸지. 그렇게 멍하니 부엌 테이블에 앉아 사진첩의 표지를 바라보고 있었어. 이건 아마 어떤 잔인한 놈이 포토샵으로 장난질을 친 거나 뭐 그런 걸 테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어떤 할 일 없는 놈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런 끔찍한 장난을 친 것일 테지.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 그거 외엔 그 어떤 것도 내가 본 사진을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 몸이 떨려 이빨이 딱딱 마주치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진상을 파악하려면 사진첩을 다시 한번 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사진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며 느꼈던 것은 페이지가 넘어가며 내는 소리를 들으며 느꼈던 감정은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런 일에 무던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겠지. 그녀의 삶은 사진 속에서 계속되고 있었어. 그녀의 앞니가 빠진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날씨가 화창한 날에 유치원 소풍의 사진. 그리고 그녀의 초등학교 입학일의 사진까지. 내가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는 점점 빨라졌어. 그리고 나는 뭔가를 눈치채고 말았지. 그건 바로 사진이 점점 근거리에서 찍히고 있다는 점이었어. 사진사는 서서히 그녀에게 다가가고 있었어. 그녀가 조금씩 나이를 먹음에 따라 말이야. 모든 사진이 순차적으로 가까워지고 있진 않았지만 분명 확실한 경향성을 띠며 접근하고 있었지. 사진사는 명확하게 샘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어. 점점 더 가까이, 점점 더 대담하게.
사진 속의 샘은 정말 아름다웠어. 머리가 멍할 정도로 말이야. 10대가 된 샘은 그녀의 엄마와 꼭 닮은 모습이었지. 그 곱슬거리는 머리카락과 귀여운 미소까지 말이야. 사진 속의 나 자신 역시 나이가 더 들어 있었어. 하지만 그녀와 내가 함께 찍힌 사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지. 그녀의 16번째 생일 사진은 좀 이상했어. 그녀는 친구들과 야외에 앉아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지. 그런데 사진 저편에 누군가가 있었어. 공원의 숲을 근처에 검은 형체가 서 있었지. 그 형체가 바닥에 들이운 작은 그림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그런 게 있다는 걸 눈치채지도 못했을 거야. 나는 잠시 의자에 등을 기대고 깊게 심호흡을 했어. 점점 일이 이상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나는 사진 속에 내 딸이 커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그 끝이 어떨지는 알 수 없었지. 이렇게 이상한 순간, 너무나 심각하게 초현실적인 순간엔 마치 그 상황에서 내 자신이 붕 뜬 것처럼 느껴지지. 나는 심지어 그 사진첩을 보고 있는 내 모습을 3인칭으로 관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어. 마치 그게 꿈인 것처럼. 아니면 무슨 TV 프로그램인 것처럼 말이야. 그래도 나는 계속 사진첩을 보기로 했어. 그 외엔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 그 검은 형체는 사진이 계속될수록 점점 더 선명하게 변하고 있었어. 거의 형체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의 모습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지. 하지만 나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것이 사라져 있기를 기원했어. 하지만 어느새 사진은 그녀의 18번째 생일에 근접해 있었지. 그리고 갑자기 사진들은 더 이상 내가 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장소에서 찍히기 시작했어. 사진들은 어두운 집 안에서 아주 흐릿한 조명 아래 찍히고 있었지. 사진 속의 샘은 공포에 질린 듯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고 온갖 기묘한 자세들을 취하고 있었어. 어떤 사진에서 그녀는 마치 고대의 여왕처럼 차려입은 채였고 어떤 사진에선 하녀처럼 입은 채 바닥을 걸레질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 검은 형체는 그녀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선 상태였지. 그 형체의 다리 혹은 팔이 모든 사진에 찍혀 있었어.
사진 속의 그녀가 무엇을 입고 있든 그녀의 표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였어. 그게 나를 미치게 만들었지. 심지어 그녀의 얼굴엔 멍자국까지 있었어. 그녀는 굉장히 마른 상태였고 병든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 더 이상 보기가 힘들었어. 그건 미친 짓이었으니까. 정말로 미쳐 있었다고. 내 작은 소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걸 알아낼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어. 나는 이를 악물고 사진첩으로 시선을 옮겼어. 하지만 한 사진에 이르러 나는 결국 사진첩을 쾅 닫아버렸고 그걸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되었지. 그건 정확히 그녀의 18번째 생일의 사진이었어. 사진 아래엔 마침내 라는 문구가 지저분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어. 사진 속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울고 있었어. 무릎을 꿇고 있었고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 입에는 사과를 문 채 손은 뒤로 묶여 있었어. 그녀의 화장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 마치 그녀가 나에게 애원하는 것처럼 보였어. 제발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 나는 사진첩을 덮고 거기서 눈을 돌려버렸어. 나는 흐느낌으로 온몸을 심하게 떨고 있었지. 하지만 경찰을 부를 수도,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어. 왜냐면 샘은 죽었으니까. 바로 내가 보는 앞에서 말이야. 그녀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지.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하지만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 나를 거의 미칠 지경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그 사진첩에서 본 사진들 때문이 아니야. 정말로 무서운 사실은 내가 그 사진첩을 아직 채 반절도 보지 않았다는 것이지. 도대체 그 속에서 샘은 무슨 일을 겪고 있을까? 절대로 그 사진첩을 다시 보고 싶진 않아. 하지만 보지 않을 수도 없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신이 있다면 부디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